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섹터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옷을 사러 다녔던 것 같아요.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확 줄어들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쨌든 위드 코로나든 재개가 되면 또 새로운 옷을 또 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섬유의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박현진 신한금융투자 섬유의복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지난 주말에 또 어디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요새 제가 좀 PT를 받고 있거든요. 너무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헬스 클럽을 가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PT를 통해서 어쨌든 좀 약간 건강을 유지하자 해서 뭐 옷도 좀 사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직관적으로는 예전만큼 야외 활동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최근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뭐든지 마진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그럼 유가가 올라가거나 천연가스가 올라가거나 밀 가격이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한국의 기업들은 다 수입 원자재를 쓰면서 마진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면 의료 업종도 이런 원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있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그렇죠. 연관성도 좀 살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상승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게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트렌드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패션 제품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물가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최근 의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명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 많이 보이죠. 의류 가격의 상승은 수요의 호조 대비해서 공급 부족의 영향도 일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7월, 8월, 9월에 베트남 봉쇄로 인해서 의류 제품의 생산 차질 이슈가 좀 크게 불거졌었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의류와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는 굉장히 호조세를 띄었습니다. 이 부분은 리테일 소비 지표에서도 굉장히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공급이 조금 부족했었거나 혹은 이제 소비 국가로서 수출이 감소했던 현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해 보면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소비 둔화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만,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기업 이익에 조금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 제조 원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워낙에 수요가 좋다 보니까 OEM 기업들의 ASP, 이제 공급 단가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어느 한 업종에서는 이게 수요로 전가시킬 수 있다면은 충분히 어떤 판가를 인상할 수 있는, 판가 맞습니다. 인상하고 나서 나중에 또 원자재로 가격 빠지면 뭐 마진이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패션 산업은 또 워낙 또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어떤 패션의 트렌드도 있지만 업계의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러면 이런 섬유의복과 관련된 최근의 트렌드 변화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의복은 이제 사실 외출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이나 의류와 관련돼서 리오프닝 수혜주로서도 많이 보시기도 하시죠. 맞아요. 뭐 전반적으로 의류가 산업의 특성 자체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의류는 특히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비상장사 혹은 비제도권 내에는 온라인 기업들도 많지만, 오히려 상장 기업들은 오프라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도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겪었던 것 같고요. 다만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채널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최근에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하나둘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류 기업들 가운데 온라인 채널 비중 높아지면서 한계 마진 상한선을 조금 높이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한섬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F&F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해외 성장 모멘텀을 통해서 그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업들도 다수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제 무신사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잖아요. 상장을 좀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류업종에는 뭐 어떤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사실 의류 섹터라는 게 이제 본캐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내수 섹터라는 느낌이 좀 워낙에 그쵸. 강해서 맞아요. 네. 사실 내수 소비 시장의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PE 밸류를 줄 때도 항상 10배를 넘지 못하는 섹터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류 기업들의 어떤 질 자체가 최근에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무신사나 뭐 이제 APR,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패션 섹터의 피어의 성격 자체를 바꿀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어 평균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변화로 본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그러면 기대도 기대지만 이제 펀더멘탈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펀더멘탈 그리고 이 무신사 같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상장하는 이유는 뭔가 기회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상장사 기준으로 의류업종의 어떤 실적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이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리오프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고야 마는 미래라고는 보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때 또 한때 또 리오프닝이라고 생각했다가 또 어떻게 또 다시 또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실적 자체를 보면은 그래도 나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리오프닝이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적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도 2월, 3월 달, 그러니까 백신 접종 시작하면서부터 의류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그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의 카테고리별 YY 성장률을 보더라도 매출은 2월 달부터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거의 대부분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4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대체로 지금 11월, 12월 달이 매출 성장률이 조금 낮았던 기업들은 20% 성장, YY,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30에서 40% YY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의 트렌드는 대체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월 달, 2월 달 분위기도 11월, 12월 분위기를 유사하게 쫓아가는 기업들이 다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탐방을 다녀보면 전반적으로 최근에 1월, 2월 중순 정도까지의 실적은 굉장히 좋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월부터 그 백신 접종 시작하면서 베이스가 맞아요. 굉장히 높아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3월 달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달 숫자를 좀 체크하면서 단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까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의류 섹터의 특성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구간에서 매출과 동시에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 몇 안 될 텐데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류 산업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과 마진이 올라간다. 일단 실적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 있고 1, 2월까지 직접 탐방을 다녀봐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성적. 어쩌면 작년에 어떤 그 좋았던 성적만큼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좀 뭐 짚어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사실 베이스가 무거워지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당연히 보셔야 되고 성장률. 또한 아까 이제 온라인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 아까 이제 한섬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시를 드렸지만 네. 이런 자체 온라인몰에서의 매출 확장을 통해서 유통 수수료 구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는지 혹은 해외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돋보일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F&F도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더 네이처홀딩스나 감성코퍼레이션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이렇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나 아까 더 네이처 홀딩스. 홀딩스요. 네. 해외에서 다 잘 하나 봐요.
아직은 이제 내수에서의 모멘텀이 좀 큰데요. 앞으로 해외에서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둘 다 이제 중국에서의 사업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요새 최근에 중국에 대한 기대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2월 베이징 올림픽 끝났으니 네. 이제 제로 코로나 그 정책이 조금은 둔화시키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의료업종은 또 브랜드 기업이 있고 OEM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포인트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기업은 이제 해외 모멘텀 혹은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주로 보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OEM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실적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조금 지금 당장 좋은 회사들보다는 좀 하반기, 3분기, 4분기를 길게 좀 놓고 보셨을 때 좀 중장기로 좋아져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점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브랜드 기업, 뭐 OEM 기업 아까 이제 포인트 ROE라든지 그리고 OEM 기업은 하반기에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을 보자고 했는데요. 뭐 종목을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류주 중에 탑픽을 말씀해 주면서 이런 브랜드 기업 중에선 이런 기업들인 것 같고 OEM에서는 이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가이드를 잡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의류 섹터에서 대장주는 FNF죠. 단연 FNF고 FNF의 그 대장주로서의 입지는 여전히 앞으로도 강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FNF는 작년도에 중국에서의 그 출점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셌어요. 예. 분기당 거의 200개씩의 출점을 했고 올해는 분기당 한 80개 정도씩 출점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점 효과가 좀 둔화되는 거에 따른 매출 둔화 영향이 조금 부담이 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더 네이처 홀딩스, 더 네이처 홀딩스 지금 1분기 중에 이제 북경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해 있는 상태고 예. 2분기에 상해에서 출점이 예상됩니다. 베스트셀러 그룹과 같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2분기 중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JV 설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출점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FNF를 조금 상상해서 더네이처 홀딩스에 좀 대입을 해보시면 조금 쉬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이 밖에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도 아직은 국내에서 굉장히 성장을 잘해 나가는 지금 국내에서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올해는 아마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얹어서 중국에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OEM 쪽에서는 이제 화승엔터프라이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승엔터프라이즈 사실 지난 뭐 한두 달 정도쯤에 한세실업이랑 영업무역이 계속해서 좀 장이 좀 불안할 때 버텼던 좀 매력이 좀 있었고 예. 그에 반해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단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디다스 신제품의 생산이 좀 본격화될 수 있어 보이는 부분들도 좀 기대가 높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이제 베트남의 가동률이 이제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들어서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가장 큰 포인트라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더 빠르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러시아 쪽에 유발되었던 지정 리스크가 미국이 이제 중국을 더 신경 쓰게 만든 요인이지 않겠냐. 그러면 뭐 무역 갈등이라든지 대만과의 어떠한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한 업종에 영향까지 미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브랜드사들보다는 OEM 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장기로 얘기되어야지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사실 아시겠지만은 중국이 가장 큰 제조로서 가장 유명한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당연히 과거에 의류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바이어들이 아무래도 이런 갈등을 계속 조금 묵인할 수는 없겠죠.
전반적으로 탈중국화되는 흐름. 사실 이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한 고리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고자 제3국으로 향하는 트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 혹은 인도네시아가 각광을 받는 거고 사실 이런 트렌드들 속에서 오히려 베트남이나 혹은 인도네시아 혹은 방글라데시아에 굉장히 크게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OEM사들이 굉장히 조금 중장기로는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장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또 전환해서 OEM 업체들의 어떤 대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들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뭐 베트남이나 혹은 인도네시아의 수직 계열화를 위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국에서 그냥 나온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가져오던 원부자재 소싱까지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캐파 증설 혹은 약간의 그 원부자재 수직 계열화를 위한 투자, M&A 이쪽으로 굉장히 몰입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진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